칭기스칸 두 번째 이야기. 유목민. 유목민을 찾아서. 소설 25시 작가 갸오류규는 마호메트 평전에서 마호메트가 유목민이었다면 유목민의 발생과 그들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아라비는 모두 남부에 있는 아라비아 페릭스에서 추방된 사람들이다. 어떤 때는 가뭄, 전쟁, 제방, 붕괴와 대홍수, 어떤 때는 강물이 불어오나 밀려가듯 인구가 너무 늘어나면서 잉여 인구가 추방되기도 했다. 갈 곳이 나고는 북부밖에 없었다. 북부는 사막이었다. 안주하고 있던 사람들도 일단 사막 속으로 들어가면 살아남기 위해 유목민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사막에서 가능한 단 한 가지 생활수단, 유목생활만큼 가혹한 생활 형태는 달리 없었다. 남쪽은 아라비인의 요람, 북쪽은 그들의 무덤이라는 속담이 전해온다. 하지만 아라비는 사막을 건너 혹독한 유목 생활 방식에서 생존했을 때 정화되고 다른 인간에 대한 우월감, 선민의식을 갖게 된다. 유대인들만 해도 40년이나 사막을 방황한 끝에 새로운 민족으로 소생했다. 사막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맹렬한 투쟁을 거쳐 육체적 조건과 특성을 갖춘 인간이 선별되기 때문이다. 그늘로 피할 나무 한 그루 없이 황량한 자연에서 인간은 스스로 생존을 의심하게 된다. 이는 유목민들이 처한 근원적 고난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유목민만의 삶의 방식이 생겨난다. 살아있는 인간들의 관계가 그것이다. 갸오류규의 유목민 이야기는 계속된다. 사막에서 살려면 강렬한 연대의식과 함께 개인 자질과 인간 가치에 대한 평가가 따르게 마련이다. 찌는 듯 더운 사막에서는 천박한 행위나 천박한 성격은 배제되고 은결된 높은 특성,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율법과 전통만이 남는다. 유목민은 씨를 뿌리지도 땅을 경작하지도 않으며 가축과 천막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유목민이라는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은 천지를 창조할 때 신은 바람을 부르고 바람으로부터 베두인을 창조했다고 말한다. 신은 베두인의 비계살을 잘라내 말을 창조해냈다. 이어 나귀를 창조하고 나귀의 똥에서 생긴 것이 정착민, 즉 집이나 도시나 마을을 짓고 사는 무리들이라 한다. 베두인은 시리아, 이란, 아라비아, 아프리카 북부의 건조지대에 사는 유목민을 이른다. 그들은 우기에는 사막으로, 건기에는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동한다. 여름에는 높은 지대로, 겨울엔 낮은 지대로 옮겨간다. 그들은 굶주림을 이기려고 하구나 남자용 띠, 베림 여자용 띠로 위장을 조이고 살면서도 유목민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생각한 이상적 유목민은 어떤 모습일까? 참다운 베두인은 낙타만을 소유한 자다. 사막을 방랑하는 그들에게 최대 관심사는 기동성이다. 그러니 움직임을 둔하게 할 무거운 물건은 결코 소유하려 들지 않는다. 위대한 낙타꾼은 바로 자유로운 인간을 뜻한다. 그들은 한번 깨어난 곳에서 두 번 다시 잠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어느 시인처럼 산다. 그렇게 사막에 가장 가까이 살며 낙타를 사용해 승용은 물론 식육, 유제품에 이용하는 종족이 가장 존경을 받는다. 그 다음이 주변 지역에서 소, 양, 산양을 방목하는 종족, 채화에는 유목을 하지 않고 농경에 종사하는 종족이다. 유목민들은 가난을 알정정 정착하는 삶을 통경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매우 높은 도덕률을 지니고 있다. 자기 문화에 대한 정착문화 사람들보다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 가자 지역에 사는 유목민들은 지금도 자식을 꾸짖으면서 내 놈은 내 똥에 있는 데서 계속 뒹굴며 살아라고 말한다. 똥은 정착사회를 비하하는 편이다. 정착사회에서는 똥도 한자리에 쌓이기 때문이다. 유목민을 이해하는 또 하나 코드는 인간과 동물 관계에 있다. 유목민에게 동물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단지 자기 생존을 위한 도구로서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다. 그들은 동물들에게서 자연에 대항한 생존 방법, 삶의 방식을 배웠을 것이다.
그들의 스승은 동물이었다. 동물들은 어떤 사회를 이루고 있을까? 동물들의 사회생활을 쓴 리드코키는 이렇게 말한다. 흑헬 박씨는 40시간 동안 피를 공급받지 못하면 죽는다. 그렇게 죽어가는 동료가 곁에 있으면 이들은 자기 피를 토해 나눠준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타성은 다윈의 자연 선택에 대한 도전임에 틀림없다. 다윈의 친구 토마스 헉슬리는 동물 세계에서 협동은 저주라고 했다. 그는 이빨과 발톱을 피로 물들인 자연이라고 말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자기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 한다. 과연 그럴까? 몽구스는 부모가 외출하면 집에 남아 동생들을 돌본다. 적을 보면 자기는 먹힐지언정 소리를 질러 무리를 퇴폐시키는 땅다람쥐도 있다. 침입자를 쏘고 장렬하게 죽는 벌이나 무리를 위해 뜨거운 사막을 돌아다니는 여왕 개미들의 희생 정신은 무리 생존을 위해, 더 나아가 자기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 진화한 본능이다. 유목민들은 동물과 함께 살면서 진화된 본능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동물에 관한 유목민 기록은 돌골의 시조 사라회에서도 보인다. 투르크 일족인 돌골은 흉노의 북방에 모여 살았다. 어느 날 적이 쳐들어와 부족을 모두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은 10살 된 소년뿐이었다. 불행하게도 소년은 발이 잘려 있었다. 그때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는 소년을 양육했다. 그 늑대는 암컷이었다. 얼마 후 늑대는 소년의 아이를 잉태했다. 늑대는 적을 피해 동굴로 도망가 아들 열을 낳았다. 아들들은 장성하자 흩어져 결혼했다. 그중 하나가 아시안 아사나이었고 그 후손들이 세운 국가가 돌골이다. 설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 늑대는 신성한 존재다. 좋은 생태계의 맨 꼭대기에 있는 늑대는 유목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자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징기스칸을 잿빛 푸른 늑대라고 칭하며 존경을 표한다. 징기스칸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특징 또한 늑대의 기질이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서 늑대처럼 고독하게 살았다. 정복자 시절엔 늑대처럼 계절과 시간을 절묘하게 선택해 적을 공격했고 늑대처럼 기습 공격을 선호했다. 공격할 때는 늑대처럼 시각적,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는 늑대가 인간에게 극도의 공포심과 어떤 메시지를 주는 심리전까지 할 줄 알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몽골에는 늑대에 관한 이런 기록도 있다. 늑대는 산림성 동물이라 초원에 사는 유목민과는 부딪힐 일이 없다. 하지만 유목민들이 가을 영지, 유목민들은 가축을 방목하는 초지를 영지라 부른다. 겨울 영지로 이사하느라 산간으로 이동하면서 숲에 사는 늑대를 자극하게 된다. 늑대가 유목민들이 가축을 습격하는 것도 이때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늑대의 영역에 유목민이 쳐들어간 형국이다. 늑대는 먹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 공격을 감행한 것일 수 있다. 늑대가 공격하는 시기는 주로 가을 이후, 가을엔 가축들이 가장 살쪄서 있는 시기여서 움직임이 느리다.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늑대는 유목민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하는 때와 잠자리에 들어 조용한 새벽에 공격한다. 평소에 인간들의 움직임을 봐뒀다가 가장 허술한 때를 틈타 허를 찌른다. 늑대는 우선 양들부터 습격한다. 양이 모여있는 곳에 뛰어든 늑대는 중심부를 관통해서 가장 힘 좋은 양부터 목을 물어뜯는다. 양은 목을 물리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늑대는 혼자 양떼를 덮쳐 양을 하나하나 죽이고 돌아가는 방식을 택한다. 자기 영역을 침범한 유목민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늑대는 한번 짝을 지으면 평생 그 짝을 버리지 않는다. 새끼에 쏟는 애정 또한 다른 동물에게서 볼 수 없게 유별나다. 새끼에게 위험이 오면 어미 늑대는 반드시 복수한다. 해를 끼친 사람을 뒤를 쫓아다가 봐뒀다가 그가 소유한 가축에 최대한 많이 죽이고 사라진다. 초원의 사냥꾼. 늑대는 유목민에게 필요한 전투적 정신과 야생적 힘을 형상화하고 있다. 늑대의 끝없는 복수심은 유목민들의 피에 흘러들어 그들을 강인하게 만들었다 할 수 있다. 복수는 초원의 법칙이다. 앞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일종의 성스러운 의무다.
징기스칸 역시 이 의무를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이행했다. 유목민들에게는 피눈물과 신바람이 있다. 우리라면 한은과 신명쯤으로 이해될 대목이다. 그들은 동지나 가족이 죽으면 칼로 얼굴을 그으며 복수를 다짐한다. 흐르는 피와 눈물이 섞인 것이 피눈물이다. 전쟁에 나서면 신들린 듯 싸운다. 월드컵 때 시청 앞 광장에 광화문 내거리에 코엑스 몰 등에 모여든 수백만의 외침이 바로 신바람이자 신명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역사 속의 말바꿈. 징기스칸이 역사상 최고 유목민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활동하기 전에도 숱한 유목민이 있었고 그들의 지도자가 있었다. 어쩌면 징기스칸은 그 유목민 지도자들이 우성 유저인자를 가장 많이 이어받은 사람일 것이다. 징기스칸의 선대 유목민들이 인류사에 일으킨 첫 파란은 기원전 1400년쯤에 등장한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은나라가 서고 지중해에서는 철기 문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게 도시 국가가 발상할 즈음 역사 밖에 있던 유목민들이 갑자기 나타나 정착 세계를 정복해 나간다. 함무라비 왕조를 무너뜨린 히타이트인, 인더스강 유역을 침범한 아리아인, 이집트를 지배한 힉소스인 등이 그들이다. 그들에겐 기껏 일궈놓은 고대 문명을 짓밟는 야만이라는 오명이 씌워졌다. 하지만 유목민들의 파괴는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켰다. 기원전 8세기 그들은 역사의 표면에서 다시 얼굴을 내민다. 흑해 북동부 초원에 기마 문명권 사람들이 말바꿈 소리가 진동하면서 그곳에 살던 키메레인을 쫓아냈다. 사람들은 그들을 스키트 또는 사카라고 불렀다. 그 500년 넘도록 그곳 러시아 초원을 지배할 주인공 스키타이였다. 헤로도스는 저서 역사에서 스키타이를 매우 잔인한 동족으로 그리고 있다. 유럽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악마 그 자체였다. 오늘 갑자기 말을 몰고 화를 쏘며 나타나 천하를 점령해버린 스키타이. 그들은 누구일까? 이 질문에 가장 먼저 손을 들어야 할 사람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제일 것이다. 그는 기원전 516년에 대군을 이끌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 스키타이를 침공했다. 하지만 스키타이의 뛰어난 기동성 탓에 적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전투 한 번 치르지 못한 채 돌아온다. 그리고 하소연한다. 도시도 성체도 없이 어디를 가든 자기네 집을 짓고 다니는 적을 어떻게 공격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제자리에 붙박이로 사는 식물과 사방팔방 날뛰어대는 동물 사이 싸움을 연상시키는 탄식이다. 스키타이군은 신기루였다. 손에 쥐었는가 싶으면 빈손이었다. 그들은 바람처럼 나타났다 안개처럼 사라졌다. 다리우스는 팔만군사를 잃은 채 퇴각해야 했다. 그 뒤를 잇는 유럽의 정복자 마케도네 알렉산더 대왕의 북방 정벌군도 스키타이 군에게 격퇴됐다. 서쪽에 스키타이가 있었다면 동쪽에 흉노가 있었다. 동방 유목국가의 원형을 만든 흉노는 기원전 9세기 이전에 엄륜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역사에 등장한다. 처음에 그들은 변방 약탈자에 불과했다. 사마천은 사기의 흉노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다. 신체는 작지만 땅땅한 편이고 머리는 아주 크고 둥글며 앞면은 넓고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콧구멍이 넓으며 콧수염이 아주 덥수룩하지만은 뺨에 난 뻣뻣한 털로 된 수염을 제외하고 턱수염은 없다. 긴 귀에 구멍을 뚫어 둥근 귀걸이를 달고 있다. 머리카락은 정수리에만 겨우 남기고 잘라버렸다. 눈썹은 짙고 눈동자는 불타듯 강렬하며 눈은 찢어진 꼴이다.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겉옷은 양쪽이 터져 있다. 그것을 묶은 허리띠의 끝을 앞으로 늘어뜨린다. 추위 때문에 소매는 손목에서 단단하게 묶는다. 짧은 털로 된 망토로 어깨를 덮고 털모자로 머리를 가린다. 신은 가죽으로 만들었고 넓은 바지에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는다. 허리띠에는 활집을 왼쪽 넓적다리 앞으로 기울여 맨다. 활살통 역시 허리띠에 매대 등 뒤에 걸치고 활실은 오른쪽을 향하게 한다. 기원전 3세기 말 시도 때도 없는 돌풍 같은 흉노가 태풍으로 돌변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장군 목념을 보내 만리장성을 완성했다.
그러나 바람은 그치지 않았다. 항우를 물리치고 한을 건조한 고조 유방은 흉노를 도발하려고 30만 대군을 이끌고 나섰다. 그러나 백등산에서 흉노의 칸 무뚝선우에게 보위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백등산 전투에서 참패하고 어렵게 도망한 고조는 황실 여자들과 막대한 공물을 주고 화해할 수밖에 없었다. 백등산 전투는 통일 유목국가와 통일 농업국가 사이의 싸움이었다. 국가 창시자끼리 직접 맞붙는 세계사의 휴게한 전쟁이었다. 결말은 유목국가의 승리였다.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한 기병들 앞에서 보병의 힘은 초라했다. 흉노는 400여년을 존속한다. 그리고 내부 분열 때문에 해체된다. 기원전 43년 선호왕 자리를 놓고 호한야와 질지가 싸웠다. 전투는 한의 도움을 얻은 호한야의 승리로 끝났다. 패배한 질지는 서쪽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이들이 400년 뒤 모습을 다시 드러냈을 때 서양인들은 그들을 훈족이라고 불렀다. 훈족은 서기 5세기 다뉴브강 동쪽, 오늘날 헝가리, 훈족 플러스 땅을 뜻하는 합성이다. 훈 플러스 게리. 훈족이 나라라는 뜻에서 파생된 이름이 헝가리이다. 당대 유럽에서 그들은 공포의 화신이 된다. 유럽인들은 훈족이 문 앞에 와 있다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그들에게 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의 책칙이었다. 그 중심에 아틸라가 있었다. 아틸라는 지금도 우리 환상을 자극하는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였다. 그의 전설은 니베룽겐의 노래나 베르디 오페라, 아틸라, 프란츠 리스트의 오페라 훈족의 전쟁에 남아 전해온다. 아틸라가 훈족을 이끈 세월은 8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는 다뉴브강을 건너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까지 육박하면서 동로마인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 이어 세계 15대 전투에 꼽히는 카탈루니아 전투에서 로마인과 치열하게 싸웠다. 극적인 행동, 검소한 생활, 뛰어난 지략과 탁월한 전술구사, 무서운 인내심과 치밀한 외교술, 그의 카리스마는 유목민을 단순 무지한 야만이로 여겼던 유럽인의 편견을 말끔히 씻어냈다. 훈족 기마병의 전투력은 현란했다. 유럽인들은 기마병과 말이 그렇게 혼연일체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로마의 역사가들은 반임 반마의 괴물이라 해도 훈족만큼 말과 일체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기록했다. 훈족의 상업은 전쟁이었고 그들의 일자리는 말 잔등이었다. 다시 동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흉노가 사라진 뒤 몽골 공원을 다시 통일한 세력은 돌골이었다. 6세기 초 돌골은 유엔에 예속된 부족이었다. 그들은 알타이 지역에서 대장장이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탁월한 리더 부민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부민칸은 유연과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패배한 유연의 지배자 아나괴는 자살했다. 몽골 고원은 돌굴족의 무대가 되었다. 그러나 부민칸이 제국을 세운 이듬해 급사하자 돌골은 동생 이스테미와 아들 무안의 세력으로 갈라졌다. 당 태종 때 돌골은 붕괴된다. 정착 국가가 강성해지면 주변 유목민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일종의 시소 효과다. 그러나 돌골의 멸망 원인이 그만은 아니었다. 유목은 유목의 정신을 잃으면 멸망한다. 돌골을 다시 일으켰던 인물 톤유쿠쿠 장군과 빌케칸의 비문이 그 점을 잘 말해준다. 먼저 톤유쿠쿠의 비문이다. 돌골은 고수가 중국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들은 물과 풀을 찾아 떠돌고 사냥을 한다. 그들은 정해진 주거가 없고 늘 전투하는 모습을 한다. 만약 돌골이 성광도시에 살다 중국의 공격을 받아 패퇴한다면 설사 그것이 단 한 번일지라도 너희는 그들의 포로가 되고 말 것이다. 부처와 노자는 사람들을 유약하게 만드니 그런 가르침은 전사들에게 맞지 않다. 빌게칸의 비문은 유목 이동적 삶의 중요성을 한층 실감나게 강조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금은 비단을 끊임없이 갖다 준다.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선물에 속아 투르크 부족들이여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웨티겐 산에 머문다면 너희는 영원히 나라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오 투르크 부족민들이여. 빌게칸의 예언은 적중했다. 그가 죽자 돌고는 내분에 휩싸였다. 역사에서 사라졌다. 정착 문명에 중독된 유목민은 항체가 없다. 단지 죽을 뿐이다. 5번째 이야기. 유목민 CEO 징기스칸. 이제 본격적으로 징기스칸을 만날 차례다. 울란바토르로 가는 몽골 미아트 항공 비행기를 타보라. 비행기에 오르다 보면 기체 앞부분에 이상한 글씨가 쓰여져 있다. 만약 칼에 세종대왕이라고 써놓았다면 다들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몽골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네 옛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 징기스칸. 비행기뿐이 아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지상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마다 이름을 붙여둔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하면 징기스칸 호텔에 묵으며 징기스칸 보드카를 마신다. 식당에서 밥값을 치르고 지폐를 꺼내면 거기에도 징기스칸이 있다. 그는 몽골인들이 하늘의 별처럼 숙모하는 영웅이다. 대부분 이방인들은 징기스칸에 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공식 기록에 징기스칸은 1162년에 태어난 것으로 돼 있다. 그때 우리는 고려 18대 의종 시절 태조 왕건이 고려를 창건 918년 한지 240여 년이 뒤이다. 그로부터 8년 뒤엔 정중부의 무신난 1170년 일어난다. 징기스칸은 내전 중에 태어났지만 그 전에 몽골 울루스 초기의 몽골 부족을 통합해 세운 국가 징기스칸이 세운 제국을 예케 몽골 울루스라고 하는 것과 구분된다. 건국한 칸의 후손이다. 모든 영웅 큰일을 해낸 이들이 그렇듯 그의 탄생에도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다. 눈에는 불이 있고 밤에는 빛이 있던 아이. 태어날 때 양의 복삭뼈만한 핏덩이를 쥐고 태어났던 아이라고 몽골 비사는 기록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 예수게이 바토르는 몰락한 몽골 울루스를 부흥시키려는 야심찬 꿈에 벅차올라 있었다. 예수게이의 할아버지는 몽골 울루스의 초대 칸 카불이었다. 카불칸은 당시 유목 세력을 통제하던 금나라의 권위를 대담하게 부정했다. 그 때문에 금과 싸웠고 승리했으며 그 대가로 상당한 소와 양 곡식을 받았다. 그러나 카불칸의 통일 세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카불칸의 뒤를 이은 암바가이칸은 금의 포로로 잡혀가 수레에 묶인 채 처형됐다. 통일 세상을 다시 이루는 것은 자연스레 후손들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 됐다. 그러나 카불칸의 손자 예수게이에게는 그런 대업을 이룰 힘이 없었다. 그는 흩어진 부족간의 전쟁을 수행하는 일개 무명영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예수게이는 물론 공원에 자기 이름을 날리는 조상들이 세웠던 조국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기상천외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약탈혼이었다. 당시 몽골에는 미스 몽골점으로 불리는 절세 미인 허엘륜이 있었다. 지금 몽골인들이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심사임당에 바치는 존경 이상이다. 허엘륜은 예수게이가 속한 몽골부와 다른 부족인 메르키트부로 시집을 가게 돼 있었다. 예수게이는 그녀의 시집 행렬을 습격 납치의 아내로 삼는다. 이 약탈혼은 그가 아내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온 몽골 고원에 자기 명함을 뿌린 것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몽골이란 이름에 대해 알아보자. 메르키트, 타타르, 흉롤, 동골이라는 이름에서 보던 유목민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여러 부족 또는 종족으로 나뉘어 살았다. 웬만한 부족에는 그들만의 칸도 있다. 그러나 예수게이와 아들 징기스칸이 속한 몽골 부족이 몽골 고원을 통일하고 세계 국가로 건설하면서 고원 유목민들은 몽골인에게 불리게 되었다. 대표 명사가 붙은 셈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간다. 예수게이가 오랜 숙적인 타타르 부족과의 전쟁에서 적장을 죽이고 돌아와 보니 허엘륜이 아이를 낳았다. 예수게이는
자기가 죽인 적장의 이름을 따 아이를 테무친이라고 부른다. 이 아이가 징기스칸이다. 그는 칸으로 오를 때까지 테무친으로 불린다. 여수게이는 다섯 유목 세력 몽골부, 메르키트부, 케레이트부, 나이만부, 타타르부의 통일을 시도하다 견제 세력에 독살당한다. 아들 징기스칸의 고난과 역경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징기스칸은 소년 가장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살벌한 내전 상황,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었다. 친척들도 징기스칸을 무시하거나 경계한다. 때로 붙잡혀 투옥되고 때로 도망 다니며 모진 학대와 고난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는다.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돌리고 만다. 마침내 징기스칸에게 기회가 왔다. 어느 날 그의 아내 보르테가 납치된다. 공교롭게도 납치자들은 어머니 허엘윤이 시집가려 했던 메르키트 부족 사람들이다. 그러나 징기스칸에게는 아내를 찾아올 만한 군대가 없었다. 당시 몽골 공원에는 옹칸, 토월릴과 자모카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다. 케레이트부 소속인 옹칸은 유럽의 브레스트 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아버지와 형제를 죽이고 케레이트 부의 칸에 오른다. 그 과정에서 옹칸이 징기스칸 아버지 예수게이와 맞은 동맹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옹칸은 예수게이와 형제의 맹약인 안다를 맺는다. 초원의 또 다른 실력자 자모카는 어릴 적 징기스칸과 안다를 맺은 사이였다. 징기스칸과 동년배세나 일찌감치 몽골 공원을 옹칸과 양분할 만큼 대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징기스칸은 고심 끝에 옹칸과 자모칸을 찾아가 아내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한다. 세 사람은 연합군을 편성한다. 1군은 옹칸, 2군은 자모카, 3군은 징기스칸이 맡는다. 전장의 명분과 목표가 징기스칸의 아내 찾아주기였으므로 군사작전 지휘권은 사실상 징기스칸에게 있었다. 아내 탈환 전쟁에서 연합군은 찬란한 승리를 거둔다. 징기스칸은 노획물을 몽땅 동맹군에게 나눠준다. 대신 전승과 지도자로서 명분 명성을 얻는다. 되찾은 아내 보르테는 이미 만삭이었다. 그렇게 태어난 적장의 아들이 조치다. 징기스칸은 나그네 또는 손님이라는 뜻으로 조치라 이름 붙이면서도 그를 기꺼이 장남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제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후계 구도제에서 장남을 배제시킨다. 조치와 그 후손들은 새로운 영지 개척에 나서 유럽을 수중에 넣는다. 조치의 아들 바투칸이 유럽을 정벌해 세운 국가가 킵차크 칸국이다. 17세기까지 명맥을 이어가는 킵차크국 말고도 징기스칸의 차남 차가타이가 세운 차가타이 칸국, 페르시아를 정복해 세운 손자 훌레구의 일칸국, 원나라를 세운 고빌라이의 본토까지 그의 제국은 전 지구적이었다. 2006년 부족을 통일하고 칸에 오른 이후 20년에 걸쳐 칭기스칸은 서화와 소열을 정복하고 금나라를 멸망시켰으며 페르시아에 있는 과레줌 제국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 일대까지 점령했다. 몽골 고원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부족, 아니 서로 약탈하고 당하면서도 잠시도 안정을 찾지 못했던 고원의 부족들을 통일시킨 징기스칸. 그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마차로 달리면 2년이 걸렸다니 징기스칸은 거의 말 달리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세계를 정복한 셈이다. 놀라운 성과만큼이나 징기스칸에게는 수많은 오해도 뒤따른다. 많은 이들이 징기스칸을 전쟁과 학살자, 정복자, 야신과 가장 적은 부족으로 인류 대부분을 꺾고 자기 의지를 관철시킨 자라고 말한다. 무지이거나 편견 혹은 의도적인 혹평 측면이 강하다. 징기스칸에 관한 논의가 정서적으로 금기되어 있는 나라도 꽤 여럿이다. 우리도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한때 인기 가수였던 조경수가 징기스칸 노래를 했다. 침략자로 미화했다며 금지곡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외국어를 편안한 노래였다. 원래 70년대 후반 보니 엠이 부른 것을 징기스칸이라는 독일 보컬 그룹이 리바이벌해 다시 히트곡이 됐던 차였다.
독일 그룹이 징기스칸에게 관심을 둔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들이 당시 독일을 비롯한 서구와 대치하던 소련 사회주의가 징기스칸 제국의 성격 중 한 측면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소련이 징기스칸 제국이 남긴 정치적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본 것이다. 서구인들은 소련 이미지를 몽골 이미지로, 다시 몽골 이미지를 동양 이미지로 연결시켰다. 그래서 이 노래는 동양을 꼬집고 풍자하고 있었다. 그것이 하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그 무렵 국제 정세와 연결되면서 톡톡히 부대 효과를 누렸다. 원곡 노랫말은 징기스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 일색이었다. 그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는 누구든 자기 천막으로 끌어들인다. 그는 하루 저녁에 아이를 7이나 낳는다. 그런 노랫말이 한국에선 어떻게 해서 100% 바뀌어 번안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징기스칸에 관해 알려진 많은 것들 가운데 한국판 노랫말처럼 극적인 것도 없다. 전쟁광, 학살자, 독재자 이미지를 정반대로 뒤집어 용기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혹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꿈을 주는 역사 인물로 칭송했다. 약한 자를 도우며 사랑했네. 슬픈 자를 용기를 주었다네. 내 마음속의 영웅이었네. 징기스칸. 하늘의 별처럼 모두가 사랑했네. 징기스칸. 내 작은 가슴에 용기를 심어줬네. 겁이 많던 내게 와하하하 용기를 주었네. 와하하하. 내 마음속의 영웅이었네. 징기스칸의 진실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안개는 좀처럼 거치지 않는다. 정작 징기스칸을 알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곧장 난관에 부딪힌다. 징기스칸에게 부여된 많은 이미지들은 왜곡되거나 조작된 것들 투성이다. 한 예로 샤브샤브라는 요리가 있다. 흔히 징기스칸 요리로 알려진 이것은 몽골의 것이거나 징기스칸의 유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징기스칸 요리는 소화시대 일본인들이 고안해냈다. 몽골에는 비슷한 음식조차 없다. 중국 베이징에는 산양고기로 만드는 샤브샤브 요리가 있다. 독특하게 생긴 냄비에 산양고기를 끓여 장국에 찍어 먹는다. 하지만 유목민들은 양고기를 끓일 경우 별도 장국 없이 국물째 먹는다. 그들에게 샤브샤브 같은 요리법은 없다. 그런데도 왜 일본산 요리의 이름이 징기스칸일까? 조심스럽게 내놓고 싶은 추측은 고기를 얇게 썰어 수없이 칼진해 놓은 게 마치 징기스칸 같은 잔인함을 연상시켰던 탓이 아닐지, 아니면 그렇게 난도질하고 싶을 만큼 징기스칸이 미웠던 것인지. 이 추측이 맞는다면 징기스칸 요리라는 표현에는 한 인간이 걸었던 족적에 대한 증오와 복수와 핍박의 의지가 절절히 담겨 있다는 얘기가 된다. 징기스칸에 대해 부당한 심판 의지가 발휘된 예는 너무 흔하다. 꽤 많은 나라 사료들이 그의 죽음을 그렇게 기록했다. 일칸국 정사인 라시드 윗딘의 집사와 원나라 공식 사서 원사는 징기스칸의 죽음으로 이끈 질병에 관해 단지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일칸국은 징기스칸 제국의 일원이고 원나라는 징기스칸의 손자 큐빌라이 칸이 세운 나라다.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예컨대 카르피니의 몽골 여행기를 쓴 소설사 플라노 카르피니는 징기스칸이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보고했다. 마르코 폴로는 징기스칸이 타이룽성을 포위했을 때 무릎에 화살을 맞아 얻은 상처로 죽었다고 전했다. 훗날 전해오는 어떤 이야기는 이 유목 영웅이 아름다운 여인의 복수에 걸려 들었다고까지 말한다. 그 줄거리는 이렇다. 탕구투 서화 왕이 징기스칸에게 처형당한다. 왕의 아내 커르 벨진 고가 징기스칸과 성관계를 맺다가 미리 사입해둔 도구를 이용해 징기스칸에게 상처를 입혔다. 징기스칸은 피를 흘렸다. 그녀는 복수를 한 뒤 황하의 물살에 몸을 던졌다. 사간세첸, 동몽골족과 그 왕족의 역사, 과연 그랬을까? 징기스칸에 대한 찬사와 비난에 대한 판단은 유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역사에 유례없는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지구촌 제국을 무려 150여 년이나 지속시킨 힘의 원천이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평생 동지. 태어난 곳은 달라도 죽는 곳은 같다. 징기스칸은
시대의 영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제 아무리 칭기스칸이라 해도 혼자서 인류사를 개척해낼 수는 없다. 그와 함께 제국의 건설의 열망을 품고서 온몸을 불사른 동지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몽골 유목민은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강한 믿음과 결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맺은 관계를 그들은 안다와 너커르라고 부른다. 우리말로 치면 너커르는 평생 동지, 안다는 평생 친구쯤이겠다. 너커르와 안다는 우리들의 고교 동창이나 지역 모임, 군대 모임, 친목계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정말 강한 믿음 체계다. 이를 기반으로 몽골 유목민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지난 전후회를 불태우며 살았다. 징기스칸에겐 유달리 너커르와 안다가 많았다. 오갈 데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꿈은 품고 있지만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제국 건설의 주역이 됐다. 뭉쳐다니는 짝패들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3인방이니 4인방이니 하는 표현을 쓴다. 대신 몽고일랜드는 산, 중마, 사, 맹견식으로 일컬는다. 알다시피 준마는 잘 달리는 말, 맹견은 용맹스러운 개를 뜻한다. 사람을 말이나 개로 부르니 상스럽다 할지 모르지만 몽골 유명인들에겐 최고 찬사가 담긴 칭호다. 그들은 동물과 더불어 살며 동물을 가족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징기스칸의 곁에는 사준마, 사맹견이 포진해 있었다. 이 이름은 징기스칸 그룹이 자칭한 게 아니라 징기스칸과 싸웠던 적들이 붙여준 것이다. 적으로부터 찬탄 섞인 호칭을 얻었다는 것으로만으로도 그 8명이 얼마나 무섭고 용맹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사준마는 징기스칸의 참모이거나 정책 쪽에 활동했다. 사맹견은 주로 전투에서 지휘관 역할을 했다. 8명의 임무는 경호 책임자, 재판 담당 참모, 여론 전달자, 요리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징기스칸과 8명은 하나같이 결속을 중시하고 배신을 혐오하는 공통점을 지녔다. 자모카에 얽힌 유라는 그 기질을 잘 보여준다. 징기스칸의 몽골 공원 통일을 놓고 마지막까지 승부를 겨룬 적이 자모카였다. 징기스칸의 통일 과정은 자모카의 대결 과정이나 다름없었다. 자모카는 징기스칸의 숙적이었지만 어떤 면에서 징기스칸의 친구이자 안다였다. 징기스칸에게 내내 쫓기던 자모카의 부하들이 자모카를 징기스칸 앞에 끌고 왔다. 적장을 잡아왔으니 칭찬해 줄 법도 하지만 징기스칸은 반대였다. 그는 주인이나 지도자를 배신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자모카의 부하들을 처형했다. 자모카는 그의 희망대로 피 한 번을 흘리지 않게 죽인 뒤 정석껏 묻어준다. 징기스칸이 옹칸에게 거둔 승리가 세대 전쟁에서 신세대가 구세대에게 거둔 승리라 한다면 자모카를 이긴 배경은 인력풀이 활용에 있었다. 그 인력풀엔 징기스칸의 아내 버르테도 포함된다. 몽골 역사가들은 버르테의 헌신적인 내조가 제국의 출범에 크게 공헌했고 자식 교육열도 매우 높았다고 말한다. 지금도 징기스칸의 어머니 허엘륜과 함께 몽골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 상으로 꼽힌다. 보름달은 밤하늘이 밝은 등불, 15세의 소녀는 부모의 환한 등불, 설령 달이 하늘에서 쓰러져도 온 우주를 비추는 다른 등불, 설령 아내가 30이 넘어도 가족들에게 그녀는 희망의 등불, 달이 없어져 사라져 버리는 일도 있지만 온 우주를 비추는 밤의 등불, 비록 어머니가 늙어 노포가 되어도 자녀들에게는 따스한 등불. 당시 정착농경 사회들이 여성들을 이 시에서 보던 유목사회만큼 배려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기만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징기스칸의 가장 핵심적 인력풀은 역시 사준마와 사맹견이었다. 사준마는 보르초, 모칼리, 보르콜, 신라운을 말한다. 먼저 보초르. 아버지를 잃고 푸른 호숫가에 살던 징기스칸이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해 가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말 도둑들이 야영지에 있던 거세말 8마리를 훔쳐 몰고 달아났다. 징기스칸은 도둑들을 쫓아 나섰다. 뒤쫓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징기스칸은 젊은 사내를 만나
도둑들에 관한 정보를 물었다. 마침 사내는 도둑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내는 그 자리에서 말에 올라 징기스칸과 함께 도둑들을 추격했다. 그가 바로 보우르초다. 몽골 비사는 이때 보우르초가 한 말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보시어 홀로이 고생하고 있구나. 무릇 대장부랑 고통을 함께 나누는 법. 나는 내 동지가 돼주겠다. 나의 이름은 보우르초. 낳고 바안의 외아들이다. 사흘이 지나 두 사람은 마침내 말도둑을 찾았다. 도둑들이 예영지에 잔입해 도난당한 말들을 몰고 나와 달렸다. 말도둑들이 초원을 가로질러 욕설을 퍼부며 쫓아왔다. 올가미를 맨 앞의 도둑이 점점 거리를 좁혀 올 즈음에 갑자기 징기스칸의 말 발굽이 치켜 오르더니 말이 뒤로 돌았다. 징기스칸이 날린 화살이 소리를 내며 어스레한 땅거미를 가로질러 날아갔다. 단 일격에 도둑은 쓰러졌고 나머지 도둑들도 도망쳤다. 도둑들을 패퇴시킨 뒤 징기스칸은 보우르초에게 신세진 대가로 말을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보우르초는 단호했다. 보스의 고통을 함께 나눈 것이 보스의 의무다. 도움을 대가로 말을 받는다면 그가 무슨 보시겠는가. 이 감동적인 만남은 훗날 징기스칸을 돕는 사준마와 사맹견이 맺는 인간관계를 단적으로 상징한다. 물질의 만남이 아니라 마음의 만남이며 거짓과 배신이 춤추는 땅에서 전술적 야합이 아니라 믿음과 의리가 깃발을 올리는 첫 걸음이었다. 징기스칸은 그 관계를 대단히 신성하게 여겼다. 훗날 징기스칸은 보우르초에게 속마음을 이렇게 전했다. 그림자 말고는 다른 친구가 없을 때 친구가 되어 나의 마음을 편안케 했다. 꼬리 말고는 다른 채찍이 없을 때 채찍이 되어 나의 심장을 편안케 했다. 사준마 가운데 모칼리는 천민 출신이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프랑스의 학자 펠리오와 앙비스는 모칼리를 고려 출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수없이 많은 전투에 참가했고 그때마다 빼어난 전략을 구사해 승리했다. 특히 몽골 초원 제패의 분수령이 된 옹칸과의 전투에서 사흘째 되는 마지막 날 그는 선두에 서서 돌격해 들어갔다. 그리고 몽골 통일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는 대몽골 제국 총사관원이 됐다. 징기스칸이 내린 결정도 바꿀 수 있고 9가지 제 말고는 어떤 죄도 물을 수 없는 지위에까지 올랐다. 징기스칸은 금나라를 정복한 뒤 모칼리에게 곤 황제라는 칭호를 내려 황하 이북을 통치하도록 했다. 그가 고려 사람이었다면 곤씨였을지 모른다. 그의 아버지 이름 구은고아에서 구은도 곤 발음과 비슷하다. 모칼리는 너무 열심히 싸우다 탈진한 나머지 중병에 걸려 1223년 봄 53세의 풍운의 삶을 접는다. 그의 아들과 손자도 가로로 사망했다. 사한준마 가운데 가장 젊은 보르콜은 방패를 들고 징기스칸을 호위한 측근 중 측근이었다. 징기스칸을 그를 동생처럼 여겼다. 그는 칸의 음식을 담당했고 결국 칸에게 칸을 위해 죽는다. 보르콜은 징기스칸에게 도륙당한 주르긴 씨족 출신 전쟁 공화였다. 그를 징기스칸의 어머니 허벨륜이 고도 양자로 삼았다. 허벨륜은 보르콜 외에도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 양자로 키웠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다. 낮에 보기 위한 눈, 밤에 듣기 위한 귀. 징기스칸이 옹칸과 맞선 카라칼리트 전투에서 징기스칸 아들 어거데이가 목에 화살을 맞았다. 어거데이를 보호하는 임무를 지고 있던 보르콜이 달려가 화살을 뽑자 선열이 솟구쳤다. 피는 멈추지 않고 흘렀다. 그는 어거데이를 말에 태우고 흐르는 피를 입으로 빨아 무사히 구해냈다. 그 광경을 본 징기스칸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음식을 맛보는 사람, 부케울과 요리사 바우르치 역할을 맡았다. 훗날 징기스칸은 음식을 관리하는 장군에 그를 임명했다. 전투 이상으로 중요한 임무였다. 그를 헌신을 하는 징기스칸은 이렇게 말했다. 급한 온정 중에도 비오는 밤에도 빈속으로 자게 하지 않았다.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도 국물 없이는 재우지 않았다. 적의 양자가 되었다가
징기스칸의 사준마가 된 천호장까지 올라간 포무라 브로콜은 세계 제국의 문턱 앞에 주인의 곁을 떠나야 했다. 그의 딸 우시지는 원나라를 세운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의 아내가 되었다. 사준마의 마지막 한 사람은 신라운이다. 소르칸 시라의 아들인 그 역시 징기스칸과 운명적으로 만난다. 어느 날 목에 칼을 찬 소년 제수가 신라오는 집에 하룻밤 묵으러 왔다. 소년은 소문난 장수 예수게이의 아들 태문친이라고 했다. 포로가 잡혀가 있던 어릴 적 징기스칸이었다. 징기스칸을 생포한 타르코 타이는 자기 부족에서 집집마다 돌아가며 징기스칸을 맞게 했다. 천민 소르칸 시라의 집에도 차례가 왔다. 소르칸 시라는 두 아들 친바이와 신라운을 뒀다. 형제는 목에 칼을 찬 채 어린 포로가 불쌍했다. 그들은 칼을 풀어주고 징기스칸과 함께 잤다. 신라운은 훗날 징기스칸 옹카 연합 세력이 메르키트부와 쿠이텐에게 전쟁을 벌일 때 1201년 징기스칸과 제외해 징기스칸의 너커르가 됐다. 신라운은 매우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다. 한 번은 전투 중에 말에서 떨어지자 적들이 덤벼들었다. 초원 전투에서 말을 잃고 보병으로 싸운다는 건 죽음을 의미한다. 신라운은 창을 고쳐잡고 적의 기병과 맞서 싸웠다. 적들은 기세에 밀려 달아났다. 이를 본 징기스칸은 감탄했다. 본 적이 없었다. 도보로 전투하는 사람을, 덤벼드는 적의 머리를 손으로 부르는 것을. 후일 징기스칸이 보상할 때 신라운의 아버지 소르칸 시라가 아들들을 대신해 천호장을 제수받는다. 신라운은 금나라 정벌에 참가했다가 죽었다. 징기스칸의 사맹견은 제베 울란바토르 근교에는 돌골 제국을 흥시킨 명장 쿠빌라이다. 이들은 전투에 반환한 프로종의 프로였다. 제베는 원래 적군이었다. 명사수였던 제베는 전투에서 징기스칸의 말을 유언을 새겨 놓았다. 쓰러뜨린 적이 있다. 이 전투가 징기스칸의 승리로 끝나고 제베가 징기스칸 앞에 포로로 잡혀왔다. 그때 제베가 말했다. 다친 사회는 지금 저를 죽이시면 제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한 움큼의 흑만을 적십니다. 저를 용서로 받아주소서. 그러면 제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전 세계의 대지를 적실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기스칸은 그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화살촉이라는 뜻으로 제베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줬다. 그는 특히 징기스칸의 서역 정벌에서 맹활약했다. 그는 사맹견 멤버인 수베에테이와 함께 쾌레즘,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투르키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일부 지역에 걸쳐 세워진 이슬람 국가 국경 도시 오트라를 공략하면서 외쳤다. 너희 썩은 이슬람의 집권자들이야, 들어라. 나는 알라신의 책직이니 이제부터 고통받고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노라. 해가 뜨는 곳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우리 칸에서 통치하시도록 하늘이 명했다. 신의 아들에게 항복하는 자들은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반항한 자들은 철저히 도륙할 것이다. 켈레즘의 수도 사마르칸트,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도시. 1년 안에는 누구도 함락할 수 없다던 것의 요새였다. 그러나 징기스칸의 푸른 군대는 단 사흘 만에 끝장내 버렸다. 켈레즘의 지배자 술탄 무하마드는 북으로 달아났다. 제베는 징기스칸의 명을 받아 슈베에테이와 함께 무하마드를 추격했다. 우리는 이곳 아닌 아름다운 초원의 고향의 초원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무하마드가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늘 끝이나 바다 끝이라도 반드시 따라가 그의 목을 베어오라. 가거라. 내가 지시한 대로 행하라. 추격전은 1만 킬로미터 가까이 계속됐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이니 4분의 1 바퀴를 돈 셈이다. 무하마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자 가스피의 작은 섬으로 숨어 들어 거칠 옷도 없이 죽는다. 이 소름 끼치는 추격전에 온 유럽이 경악했다. 제베는 징기스칸에게 보고하려고 무하마드의 목을 들고 초원으로 귀환하던 1224년 삶을 마쳤다. 징기스칸 참모들 가운데 최고의 장군은 누구일까? 대부분 몽골인들은 주저없이 사맹견 가운데 한 사람인 슈베에테이를 꼽는다.
그는 전차 부대를 지휘하는 장군이었다. 그의 철제 전차 부대가 가공할 파괴력을 지녔다. 가라 했을 때 돌이라도 부수고 덤벼라 했을 때 바위라도 치며 신도를 깨며 깊은 물을 멈추게 했다. 그는 대몽골 제국의 칸 세 사람 징기스칸, 어거데이칸, 구육칸으로부터 예우를 받았다. 그가 노년에 본 대제국의 영토는 실로 방대했다. 헝가리 국경부터 동해까지, 노브고로드 외곽으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바이칼호로부터 양치강까지 그 장대한 국경선을 만드는데 수베에테이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수베에테이가 제베와 함께 클레즘의 술탄 무하다들을 추격한 이야기는 몽골의 복수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전설로 살아있다. 수베이테이는 무하마드의 죽음을 징기스칸에게 보고했다. 무수히 많은 나라에 군림했던 몸이 지금은 묘지만한 영토 한 조각 없고 몸을 감출 수 없어 겨우 한 장의 겉옷으로 몸을 덮었다고 하옵니다. 수베이테이는 오랜 세월을 거쳐 제국의 완성을 이룬 장수였으며 징기스칸에게는 더없이 충직한 부하였다. 서역을 정벌하던 그에게 칸이 귀한 명령을 내렸다. 뚱뚱한 수베이테이는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말을 달려 칸에게 돌아왔다. 말의 반동을 건져내려고 자기 몸을 붕대로 칭칭 감은 채였다. 수베이테는 유럽 정벌을 지휘해 혁혁한 공을 세운 직후 72살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몽골을 치고는 대단한 장수였다. 사명경 가운데 제벨 고아는 오늘도 몽골 사람들의 가슴에 충룡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고아는 기이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무당이라는 뜻이다. 젤멜의 아버지 차르치오 다이는 대사먼이었다. 무당이었다. 차르치오 다이 가문은 대를 이어 징기스칸 집안에 충성을 다했다. 징기스칸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독살당한 뒤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가시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징기스칸 가족은 보르칸 산에 숨어들었다. 숨은 끝에 징기스칸을 찾아온 차르치오 다이는 아들 젤멜을 징기스칸에게 맡겼다. 그대의 안장을 놓게 하라. 그대의 문을 열게 하라. 그때부터 젤멜은 징기스칸의 너커르로 생을 함께한다. 그는 1204년 징기스칸이 나이만족의 다양칸과 벌인 알타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다. 바로 이 전쟁에서 사맹견이라는 호칭이 탄생한다. 젤멜과 함께 고빌라이, 제베, 수베에테이가 눈부신 활약을 하는 것을 목격한 다양칸은 그들이 용맹한 사냥개와 같았다며 사맹견으로 불렀다. 징기스칸이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나고 자랄 때 함께 자랐다 하며 친형제처럼 지냈던 젤멜은 대몽골 제국이 출범한 지 1206년 얼마 지나지 않아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전사했다. 사맹견 가운데 한 사람인 고빌라이는 징기스칸과 자모카가 동맹을 맺고 공동 유목을 하다 갈라섰을 때 징기스칸을 따르면서 이름을 드러낸다. 몽골 제국이 출범한 뒤 징기스칸 동생 가사르와 함께 군주를 엄격하게 집행하는 임무를 맡는다. 가사르와 함께 칼을 차고 난폭한 자 그들의 목을 베어라. 오만한 자 가슴을 찔러라. 거빌라이는 1211년 징기스칸을 따라 금나라와 전쟁을 벌이다 전사했다. 두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